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LH 사태 재발 방지의 핵심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원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국회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밤으로 늦춰졌습니다. 민주당이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3선의 박강원 의원을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구성 협상을 촉구하며 다음 달에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윤 전 총장 후임으로 김호수, 구본선, 배성범, 조남관 4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물망에 올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서 제외됐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와 내일 치러질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등 여야의 당권 경쟁 상황과 향후 대선 정국 구도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처리했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에 법사위,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됐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뤄졌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2013년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8년 만에 통과된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라는 걸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2주 안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회의원용 이해충돌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좀비 속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려는 건데 이해충돌 방지법의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와 같은 규정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또 당선 30일 안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민간 업무 활동 내역과 주식 부동산 보유 현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통과된 국회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전 법사위, 오후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회의가 미뤄졌습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최 의원이 급하게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연기된 겁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3선의 박광원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사위원장 선출안 등을 5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법사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이 다음 달 첫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3선의 박광원 의원을 내정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다음 달 7일까지 여야가 협의를 이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에게 의사일정 협의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완전히 떠난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또 위원장을 야당과 협의 없이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들의 매는 점점 더 쌓여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주 원내대표에 앞서 박 의장을 예방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표결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의장이 국민의힘 요구를 고려해 본회의 처리를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하고 내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원구성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기 원내대표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이 여당 몫으로 결론 난 만큼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야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강성 친문인 정청래 의원 대신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광원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청래 의원에게 따로 양해를 구했고 정 의원은 쿨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병석 의장 중재로 일단 여야 강대강 대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워낙 강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검찰총장의 후보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4명의 후보를 추렸는데 그동안 관심이 집중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의 최종 후보군이 추려졌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14명 중 선택한 후보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 관심이 집중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추천위 당연직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오늘 추천위 회의 전 정치 편향성이 높은 사람은 총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 지검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지검장은 총장은커녕 검사도 해선 안 될 사람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는데 추천 명단에 오른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장 후보군이 발표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총장 임기가 이어지는 만큼 피의자 신분의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다면 정권 말 방탄 총장을 안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세간의 비판은 불가피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들 4명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없어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만나 합당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합당 의지를 재확인한 것인데 합당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내일 선출되는 새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 합당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주 권한대행은 당대당 통합에 필요한 요소들을 논의했다며 노선이나 당원, 정강정책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 권한대행의 임기가 내일 끝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 권한대행은 차기 지도부가 국민의당의 최종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며 합당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만나서는 합당에 대해서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합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실무선에서 또 논의를 이어가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겠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합당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해 합당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흡수 합당을 바라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새 당명과 정강정책 등 신설 합당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의 야권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당대당 통합이라는 생각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 권한대행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흡수 통합은 3일 내에 가능하지만 신설 합당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당대당 통합에 대한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당과 실무 협상에 나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누가 선출될지도 주목됩니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흠, 유이동, 김기현, 권성동 후보 모두 통합이 당장 시급한 우선 과제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지난해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을 일으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운하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사직원 접수 이후로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소속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황 의원이 공무원 시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 신분이었던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나가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황 의원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경찰청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날 황 의원에게 조건부 의원 면직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제 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직 의사를 밝히고 출마해 버틸 수 있게 됐다며 황 의원과 민주당은 부끄러운 선례를 남긴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SNS에 애초부터 당선 무효 소송 청구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복당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 의원의 복당 여부를 비대위 체제가 아닌 이번 일요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에 결정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결정에 반발하며 탈당했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체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게 최대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4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가 불발된 데 유감을 표하고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를 통과할 때까지 24시간 농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가사도우미도 앞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직업소개소나 개인을 매개로 일하며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들의 고용과 근로환경을 개선할 가사근로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로 인증받은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했고 가사근로자는 연차와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회복은 불가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 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의원들을 국회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제는 그 여권의 당권 경쟁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그 야권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제1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윤호중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에 맞설 제1야당의 그 원내대표 파트너, 여당의 파트너가 이제 내일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김태흠, 또 유이동, 또 김기현, 또 권성동 의원의 이제 4파전인데요. 네, 후보들을 보면 각자마다의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인데요. 김태흠 후보는 그 충청이고요. 유이동 후보는 경기도 수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김기현 후보는 영남, 또 권성동 후보는 강원 지역 출신이거든요. 네. 또 출마 선언과 초재선 의원들과의 토론에서 드러난 이제 성향도 좀 차이점을 보였는데요. 김태용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난 20대 때도 그랬었지만 좀 전투력, 투쟁을 좀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네. 유이동 후보는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제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이제 당 대변인, 원내수석 부대표, 또 정책위 의장, 또 울산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경력들을 앞세우면서 경련을 강조하고 있고요. 권성동 후보는 중도 합리를 주장하면서 선 협상 후에 투쟁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있거든요. 그 발언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오만과 독선의 의회 독재에 맞선 치열한 투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인물, 상징의 교체를 통해서 변화와 쇄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힘자랑에 빠진 거대 여당에 맞서 제갈량의 지략으로 국민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권성동이 고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적임자입니다. 네, 뭐 들으신 대로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그 네 후보들이 이제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번 선거에는 그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죠. 네,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현재 101석입니다. 네. 이 중에 초선 의원이 56석, 5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네. 수적으로도 좀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4.7 재보선 이후에 초선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 혁신에 대한 목소리도 내고 있고, 조금 전에 뭐 그 단신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이제 손실보상법에 대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선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이제 살펴보면 계파 이제 혹은 지역주의 영향이 있었던 게 이제 사실이잖아요. 네. 네. 신해코가 말한 것처럼 이제 지역주의 계파는 일정 부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 체제로 오면서 이제 쭉 오면서 이제 계파색이 옅어진 면이 있고요. 네. 또 이명박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파가 좀 없어진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파에 대한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지역주의를 보면 이번에 나온 후보들을 보면 수도권, 충청, 강원, 또 영남 지역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남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영남 지역이 지역주의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김기현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앞서 나가야 되는데 현 상황을 보면 또 이제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의도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선들의 목소리, 초선들이 요구하는 건 이제 당 쇄신, 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들, 또 이제 뭐 세대 교체라든지 아니면 이 계파주의 청산 뭐 이런 부분들, 쇄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초선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후보가 아마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조금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차기 이제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이제 관측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이야기에서 나온 건가요? 지금 원내대표도 이제 새로 뽑히지만 이제 당대표가 없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나간 이후로 이제 당 지도부가 공석에 있고, 네. 또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대표 또는 이제 지도부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그 연장성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경선이 당대표 경선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대표, 당권 경제까지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겠다는 건데요. 당대표, 원내대표가 당의 투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또 당원들 표는 암묵적으로 지금까지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는 결과로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가 영남이면 원내대표는 충청, 경기 출신들, 뭐 대표가 또 대표가 수도권 충청이면 원내대표는 영남 출신, 이렇게 균형을 이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 선출 후에 다음 달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권 주자들에게도 신경이 많이 가는 이제 대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의 텃밭이죠. 영남권에서 원내대표가 나오면 당권을 준비하고 있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당내 투톱이 모두 영남권 의원이라면 이제 도로 영남당이라는 이제 비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또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을 못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을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영남권이 아닌 강원, 충청, 수도권에서 원내대표가 나왔다 하면 주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정치적인 계산들이 좀 깔려 있는데요. 이제 나경원 전 의원과 이제 주 권한대행을 얘기한 건 이제 당권 후보로 지금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 네. 이제 지역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그야말로 원내대표 그 이상의 결과 또 그 이후의 당대표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번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이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국민의당과의 합당까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구를 선택을 할지 내일 오전 10시 이제 의원총회가 있고 이제 정견 발표를 하고 투표를 하면 한 11시나 12시 전후로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네, 오전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종합하면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영남권에서 나올 것이냐, 비영남권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차기 당대표가 또 이제 누가 될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 선출 또 이로 인한 당권 경쟁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29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함께 엮지 말길입니다. 내일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당권 경쟁이 한창인 국민의힘에서 요즘 다시 이름이 오르내리는 두 사람이죠. 20대 국회 때인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함께했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인데요. 두 사람 다 당권과 대권 경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이 오늘 황 전 대표와 함께 엮어서 거론하지 말라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자꾸 황교안 대표하고 엮어서 저를 이야기들 하시던데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그 황교안 대표식 정치나 투쟁이 저하고 맞지 않는다. 제가 걸림돌이다 생각하시고 원내대표에서 그만두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황교안 대표의 생각과 저는 결이 달랐던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 투톱으로 함께 일하긴 했지만 황교안 체제에서 자신 또한 걸림돌로 여겨져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됐었다. 한마디로 황 전 대표와 자신은 결이 달랐다는 게 나 전 의원 주장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황 전 대표와 자신을 엮어서 도로 한국당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나 전 의원은 황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 어쨌든 작년 총선 패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은 천천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어제 1년 만에 국회를 찾았던 황 전 대표. 손실보상법 때문에 천막 농성 중인 최승재 의원을 찾아 방명록에 서명하면서 정의당 유호정 의원의 이름을 보고는 어디 의원이에요? 라고 물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 의원이 자신의 SNS에 분발하겠습니다라고 옛날식 표현으로 글을 올리자 황 전 대표가 직접 댓글로 의원님을 왜 몰랐겠나? 고마워서 반어법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표현이 매끄럽지 못했다면서 항상 응원한다 이렇게 남겼다고 하는데요. 자신과는 결이 다르다며 함께 엮지 말라고 한 나 전 의원의 이야기에 황 전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하차 권유입니다.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정치인이 아닌데도 여야 정치권의 정쟁 대상이 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인 김어준 씨인데요. 정치 편향성과 고액 출연료 문제로 선거 기간 내내 공방이 끊이질 않았죠. 오늘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면전에서 방송 하차를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우리 김어준 우리 뉴스공장 참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과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공정성을 잃었다. 그것이 뭐 지배적이거든요.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게 어떠냐며 하차를 권유한 홍 의원과 아직은 더 잘 나갈 수 있다면서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밝힌 김어준 씨. 이 자리에 함께했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종일 편파 방송하는 종편도 많이 있다면서 김어준 씨를 거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어준 씨 거취 문제나 프로그램 존폐 여부는 이미 SNS를 통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3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어준 귀한 줄 알아야 한다며 야당의 김어준 쫓아내기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언급을 했고요.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도 김어준 죽이기에 명분과 구실을 찾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야당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다음 날인 24일 김어준 씨를 향해서 B급 언론인으로서 절정기를 맡고 있다며 박수칠 때 떠나라고 자진 하차를 권고했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언론개혁이 사실상 김어준 수호냐라면서 여당의 김어준 지키기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라보는 시각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여야가 극과 극이죠. 김어준 씨를 둘러싼 정치권 갑론을박. 향후 대선 전국에서도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국회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관련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그 법사위원장 자리에 박광온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기로 했었는데 야당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박병수 국회의장이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하자 이렇게 이제 미룬 상황인데 그때도 현재 상황으로는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두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이다 이 주장을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새 원내대표와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해서 이걸 결론을 맺자.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뭐 박광원 의원 내정하고 뭐 심지어는 오늘 표결까지 다 하자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로 봐서는 아마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줄 생각은 민주당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결국 5월 7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은 없이 그냥 민주당이 일방통행으로 아마 그 표결을 통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뭐 협상이라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여야 간의 그 냉랭한 분위기는 뭐 계속 이어지겠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야당 원내대표 뽑히기 전에 법사위원장을 오늘 선출을 해서 기정사실화하려고 민주당에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의장 입장에서 이제 여당 말만 들을 수는 없고 국회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급적 여야가 좀 조정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7일 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을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 원내대표가 내일 선출이 되면 여야 간에 이제 이 상임위원장 또 지금 국회 부의장 아직도 비어 있죠. 네. 이 문제 국회를 어떻게 좀 정상화할 것인가 국민들 앞에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을 하다 보면은 꼭 뭐 5월 7일 본회의를 꼭 지킬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박병석 국회의장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가지고 여야가 뭐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 기자님 발제부터 들어볼까요? 예,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벌써 드렸네요. 네.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느 분이 될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내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선거가 이제 4파전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과반수 투표 후보자가 나오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에 결선 투표까지 진행이 될 거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예측은 어떤 것이고 또 결국 이 승패를 가를 변수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제가 먼저 해야죠. 성 이게 결선은 뭐 간다고 그래요. 4명이나 되기 때문에요. 또 지금 유권자가 101명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이제 후보가 누군지 다 아실 테니까요. 일단 변수가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쨌든 김기현 의원이 좀 강자이기 때문에 다른 세 후보가 비영남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초선 의원들의 그 어떤 결집력 54명이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쪽으로 몰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56명이네요. 아무튼 이런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영남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좀 탄력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 프레임 자체가 좀 지금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민주당 프레임 아니냐 이런 반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은 여러 차례 토론을 했는데 이 몰아주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변수가 될 거다라는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표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초선 의원들이 56명인데 사실은 초선 의원들은 과거에 연이 없단 말이죠. 네. 뭐 옛날식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과거에 친박이냐 친이냐 뭐 이런 그 분리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초선 의원들은 그거와 연관이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뭐 황교안 전 대표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초선 의원들 중에 좀 있을 거예요. 공천받는 과정에서. 네. 그렇지만 처음부터 사실은 초선 의원들이 그 의견을 모아서 누구 한쪽을 지지할 것이다.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이제 왜 그 뭐 대표 경선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자일 거예요. 대표 경선 쪽에서는. 네. 그렇게 되면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만약에 김기현 영남 출신의 김기현 의원이 될 경우에는 본인의 그 대표 경선에 약간 불리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비영남 출신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밀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할 길은 없죠. 이거 워낙 이제 의원들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그런 점에 따져 본다면 아마 지금 이제 그렇게 따지면 비영남이 3명이고 영남이 1명이니까 네. 비영남 쪽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 쪽은 이제 좀 표를 몰아주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고 또 이제 김기현 의원은 김기현 의원 나름대로 또 본인의 그 어떤 그 뭐 인지도 같은 거 이런 것 또는 그 연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김기현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 정도가 이제 좀 2강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두 사람은 그 아무래도 조금 그 후발주자 뭐 이러면서 좀 처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당내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초반부터 과반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은 뭐 일반적으로 하고 있죠. 변수는 네. 그러면은 변수가 역시 초선 의원들이 그래도 과거의 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많이 가느냐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네, 또 원내대표 경선이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한데요. 황교안 전 대표와 서청원 전 의원이 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김기현 후보를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유일동 후보를 챙기고 있다는 건데 이거 연결고리가 어떻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전 대표하고 서청원 전 의원이 그렇게 그 지금 김기현 의원의 그 일종의 선거운동이죠. 네. 그걸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권성동 의원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권성동 의원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탄핵을 대리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관계로 해서 아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조금
조금이라도 뭐 그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나서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유이동 의원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하는 건 뭐 같은 정당을 했었으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연이 지금 돼 있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이제 영남권 출신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좀 불리하다 해서 지금 당내에는 소문이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을 미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 그 수요일에 토론에서는 두 패널 분 두 분 다 권성동 의원이 네. 당대표로 될 거다 이렇게 관측을 또 원내대표요. 네. 쉽지 않을 했는데. 겁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 당사가 여의도에 있어요. 제가 이제 점심 먹으러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 그 앞에서 매일 농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 공화당 당원들, 뭐 이른바 뭐 태극기 부대. 네. 말도 못하게 싫어합니다. 지금 심지어 탄핵은 고소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사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당내 좀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다 내쫓아야 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심하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그 국민의힘 당원의 다수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영향력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뭐 자선 국회의원이고 공천 못 받고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복당했고 뭐 저력이 있는 분인데 그런 탄핵소추위원장을 했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또 하나 약점이 있다면은 그 강원도 국회의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역세가 좀 너무 약하다는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들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그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두 분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차기 당대표 선거 뭐 나아가서 이제 대권 구도에도 이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관측인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대표가 다시 이제 등판할 그런 이제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나 전 의원은 오늘 그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함께 엮지 마라.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분의 이제 행보 또 당내 반응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걸 일단 황교안 전 대표는 대선 주자를 노리고 지금 움직이는 거고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은 당장 당 대표 경선에 뛰어들지 말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황교안 전 대표하고 같이 가봐야 별로 이미지가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약간 차별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원내대표 경선 얘기하다가 지금 당대표 내지 대선 주자 경선 얘기 넘어갈 때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유권자가 전혀 달라요. 원내대표 경선은 선거는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유권자가 국회의원들 101명이 하는 거고요. 이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한쪽이 영남이면 이쪽은 비영남 이렇게 연결지어서 뭐 그렇게 공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전당대회 날짜는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6월 달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뭐 2달 뒤면은 뭐 한 2년 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분석하는 거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오늘 윤상현 의원이 너무 그 당내에서 그 황교안 전 대표를 싫어하면 안 된다. 우리 지금 대선 주자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도 다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당내에서 옹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도 뭐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뭐 물론 아직 먼 훗날의 얘기긴 합니다만. 또 나경원 전 의원은 당장 대표 경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현재로서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네.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대표 경선에 뛰어든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대표 경선에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홍문표, 권영세, 조경태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대표 경선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나경원 전 의원까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판이 좀 커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질 텐데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한 부분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나를 엮지 말라 그러면서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뭐 작년 총선에서 지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더 계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면에 나서지 말라 이런 권유를 했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도 작년 총선에서 낙선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또 낙선을 했단 말이죠. 이런 점을 본다면 아마 본인도 좀 안 나오는 쪽에, 안 나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전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고민 중이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그런 좀 유출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제 결국 대표 경선은 물론 6월 달이라고 하지만 그 기존에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아마 그 경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 그 당 대표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제 뭐 관측을 조심스럽게 이제 하고 계신데요. 그 주호영 이제 대표 권한 대행이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직 그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뭐 도전하는 게 거의 뭐 기정 사실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나경원 대 주호영 좀 이강 구도를 점치는 그런 관측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출마 안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조심스럽게 안 하는 쪽으로 좀 걸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최 의원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합니다. 누가 출마를 안 한다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대표 경선에 좀 뛰어들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대표 경선이라는 게 우선 원외잖아요. 원외 대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그 조금 있으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대선 국면에서 원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뭐 이런 부분에서 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외 대표는 특히 이제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우리가 원외 대표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역시 그 원내 출신이 대표를 하는 거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당내 리더십 확보 뭐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점으로 본다면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대표 경선에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 그 원외 대표의 한계. 왜냐하면 지금 대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현역 의원들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저는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겠지만 오히려 안 할 가능성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릴게요. 이 정치인들도 야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선을 앞둔 전당대회 당 대표가 돼 분들 대선 주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왜 그 대표로서 주목을 받았냐면 그분은 그때 대표를 하고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기 주자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인기가 있는 거죠. 여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벌이는 당대표 경선은 사실 별 흥행도 안 되고 인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 것저런 거 계산해서 아마 출마를 안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김용판 의원이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자신을 수사를 했던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과 함께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친검 무죄, 반검 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성 있게 고해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윤 전 총장께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우익 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적폐 수사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윤 전 총장에 대한 당내 검증이 시작된 거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건 김용판 의원이 이제 윤석열 당시 검사한테 수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됐으니까 아마 그런 개인적 감정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정서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연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런 분위기보다는 그거야 뭐 검사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일 아니냐. 라는 그런 쪽에 당장 정진석 의원이 그런 의견을 냈더군요. 그런 쪽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봐서 저런 김용판 의원의 뭐 당내 검증 주장 뭐 이런 것이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 대세로 자리 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을 했던 법조인들 또는 검찰 출신 정치인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포함해서
이렇게 김용판 의원 같은 목소리에서 좀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검찰에 한번 당하고 나면 이렇게 한이 남습니다. 사실은 그 법원에서 완전히 다 무죄 받았거든요. 김용판 의원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뭐 국민의힘 안에서 조직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 뭐 사과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새겨들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발제 오셨죠? 네, 오늘 이제 내일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고, 근데 며칠 뒤에 5월 2일이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당대회가 워낙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래서 발제를 했습니다. 네,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그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5월 2일에 실시가 되는데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가 이제 또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출범일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전당대회다 이런 이제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뚜렷한 대세 후보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 세 분이 나왔는데 자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우세하냐 지금 누구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초반에는 사실은 홍영표 의원이 조금 그 2강 1중으로 해서 홍영표 의원이 조금 처진다 뭐 이런 평가들이 당내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뭐 막판에 굉장히 기세를 올리고 있다는 또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 셋 중에 지금 누가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세 후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나 그 이낙연 대표가 되는 그 시절에는 대개 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있었고 또 그게 다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예측 불허의 접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네. 대의원이 45%인데요. 대의원 표는 세 사람이 골고루 가져가는 것 같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제 권리당원 표입니다. 권리당원 표는 40%인데 특징이 몰려다닌다고 그래요. 특히 막판 쏠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흐름 같은 게 좀 잡히는 건 있는데 좀 너무 민감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3일 뒤면 선출될 민주당 차기 지도부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최우선 과제는요. 지금 부동산 정책, 이른바 종부세에 대해서 정부 여당 당정회의에서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죠. 이거는 민주당의 새 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이분이 해결해야 되는 최우선 과제고요. 대표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대선 후보 경선 관리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어떤 일정 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잘 뽑아서 이른바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 과제가 되겠죠. 네. 그렇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뭐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민심과의 거리를 좁히는 여러 가지 대책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부동산 대책도 하나 있지만 사실은 뭐 검찰 개혁이다, 언론 개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최우선 과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심은 꼭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민심과 민주당이 얼마나 거리가 있었는가 그거를 저는 확인했다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신임 지도부도 민심과 지금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정책 기조 그 간의 거리를 메울 수 있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더 큰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이제 한 300여일 남은 상황에서 여당이 대권 경쟁에도 불이 붙는 모습인데요. 정세균 전 총리는 이미 본격적으로 대선 경쟁에 이제 나선 모습이고 이낙연 전 대표도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공식 행보를 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3개월 만에 귀국을 하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또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점점 가열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떤 단독 질주, 뭐 이거는 또 여전히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그 단독 질주를 누가 과연 견제할 수 있느냐 하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주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친문주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친문주자가 등장할지 여부 이거는 아마 5월 2일 날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양정철 전 원장 귀국은 글쎄요, 뭐 본인이 무슨 세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뭐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 뭐 이런 부분도 최근에는 좀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킹메이커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어느 진영에서 양정철 전 원장을 그냥 활용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리 언론에서 양정철 전 원장 기사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언론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이른바 그 기자실 폐쇄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자실을 대못질했다 네. 이렇게. 그걸 이제 양정철 비서관이 한 걸로 돼 있는데 실상 그렇지도 않아요. 그분이 이제 한 걸로 돼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아니 양정철 전 원장이 무슨 대선의 킹메이커를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좀 잘 읽을 수 있다,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점은 있겠지만, 아니 양정철 전 원장이 누구 편든다고 그 사람이 대선 후보 되겠습니까? 제발 좀 그런 기사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줄 논평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 기자님. 예, 아까 이제 법사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좀 암담합니다.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에서 완승이나 완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도 선출을 하고 지금 비어있는 공석이 국회 부의장 또 제발 선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논평 양보와 타협으로 국회 정상화해야라고 하겠습니다. 네, 국회 정상화. 네. 네, 보궐선거 이후에 사실 여야 모두 뭐 쇄신을 외치고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지금 뭐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쇄신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뭐 지금 도로 친문당이냐, 도로 한국당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도로라는 소리만 안 들어도 쇄신이다. 이걸 오늘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는 여야의 당권 경쟁 상황 그리고 향후 대선 전국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부터 또다시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북부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니까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